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독서 4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7쪽 펴시면 되고요. 5문제씩 나가니까 다 풀어보셨죠? 자, 6번 문제 일치하지 않는 거고요. 선택지 먼저 점검해보죠. 1번 인간이라는 말 계속 반복되고요. 1번은요. 시각적 코드책에 사용해서 말하기를 정교한 구조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자 쓰기를 통해서 정확한 말을 사용한 텍스트의 생산 그리고 소통이 가능하게 됐고요. 3번이요. 자 쓰기를 통해서 지시체계의 복잡성을 기록함으로써 말하기와 사고의 변화를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시각적 코드 체계를 사용해서 비로소 이런 시간 표지 같은 거 되게 중요해요. 그죠?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의 지시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인과관계랑 시간 표지 같은 것들은요. 오답을 유도하는 트릭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셔야 되고요. 선택지 4번은 이거 한번 볼게요. 시각적 코드 체계를 먼저 사용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의 지시체계가 그 다음에 마련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선택지에서요. 시각적인 코드 체계와 쓰기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가보죠. 1문단 한번 보시면요. 인간 사회의 결정적이고 독창적인 비약은 시각적인 표시의 코드 체계의 발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결국 이 글은요. 시각적인 표시의 코드 체계가 인간 사회를 어떻게 비약시켰는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인 표시의 코드 체계에 의해서 인간은 정확한 말을 결정해서 텍스트를 마련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확한 말, 텍스트, 그 다음에 이해라는 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선택지 2번 관련되는 거죠. 봤더니 물론 여기에서는요. 생산과 소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텍스트를 마련하는 게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생산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생산된 것을 보고 이해하는 거니까 그게 소통이죠. 살짝 다른 개념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래서 선택지 2번 확인되고요. 그다음에 이 문단 보시면요. 자, 이러한 쓰기 이해에 코드화된 시각적인 표시는 말을 사로잡게 되고 그 결과 그때까지 소리 속에서 발전해온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나 지시체계의 특수한 복잡성 나와 있죠.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 그다음에 지시체계 이런 것들 어디 나와 있습니까? 3번에도 나와 있고요. 4번에도 나와 있어요. 그죠? 쭉 한번 가보죠. 그럼 일단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소리 속에서 발전해온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나 지시체계의 특수한 복잡성이 그대로 기록될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일단 3번의 앞부분 여기가 확인이 되는 거고요. 뒷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4번이 틀린 진술이라는 게 보이는 게 보세요. 지금 여기서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나 지시체계의 특수한 복잡성은 이미 어디에서 소리 속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미 이게 있었고 쓰기 이후에 기록됐을 뿐인 거죠. 그래서 쓰기가 먼저 나오고 나서 뭡니까?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미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의 지시체계는 소리 속에서 발전해 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인 코드책에 등장하고 나서 그것이 기록됐을 뿐이니까 이거 4번은 일치하지 않는 진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아가서 한 그러한 시각적인 기록으로 인해 그보다 훨씬 정교한 구조나 지시체계가 산출될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이거 어디 나와 있습니까? 1번하고 관련되는 거죠. 1번이요. 그죠? 그래서 말하기를 한층 정교한 구조로 만들었다. 정교한 구조나 지시체계가 산출됐다는 게 정교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번도 맞고요. 아직 3번의 뒷부분 확인이 안 됐죠. 쭉 과정 얘기하면서 쓰기는 여기죠. 말하기를 구술 청각의 세계에서 새로운 감각의 세계에 시각의 세계로 이동시킴으로써 말하기와 사고를 함께 변화시켰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되고 나서 말하기와 사고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 3번이 끝까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은 2번인데요. 요거 유사한 개념을 다른 용어로 바꾼 거죠. 그래서 텍스트의 마련과 이해라는 것이 바로 생산과 소통이라는 거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셔야 되고요. 7번 한번 보시면요. 얘도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선택지 먼저 보죠. 1번 보시면 여행자, 작은 장승 2개, 그 다음에 심리 더 가면 역 나온다는 거 알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원 운영하는 승려, 그 다음에 자벽에서 빠졌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날릴게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 관리들은 역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보냈을 것 이렇게 되는 거고요. 4번에 민간인 여행자들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자유롭게라는 것은 항상 언제나 모든 경우에라는 범주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트릭이 되죠. 그래서 언제나 이용할 수 있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원에서 숙식을 해결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보죠. 일단 1문단은 가볍게 넘어가고요. 2문단 한번 보시면
자, 조선 전기에도 여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었고 주요 도로에는 이정표역, 원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세워졌다. 자, 심리라는 거 선택지 1번과 관련된 거 나오고 있어요. 심리마다 지명과 거리를 새긴 작은 장승을 세우고 30리마다 큰 장승을 세워서 길을 표시했고 큰 장승이 있는 곳, 즉 30리 되는 지점에는 역과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1번에 작은 장승 2개 지나면 벌써 몇 리? 20리. 거기서 10리 더 가면 30리. 거기에 큰 장승이 있고 역원이 있는 거니까 선택지 1번은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문단 한번 가보죠. 여기 2문단이고요. 3문단 보시면 여기 국가의 명령이나 공문서, 중요한 군사정보의 전달, 사신왕래에 따른 영송, 사신왕래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사신 어디 나와 있습니까? 3번에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 사신은 당연히 외국에서 오는 사람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관리들은 역에서 그들을 맞이하거나 보냈을 어쨌든 3번의 핵심은 사신들을 맞이하거나 보내는 것은 누가 됐든지 간에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역에서 이루어졌다는 거니까 요거 3번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관리들은 이라는 주어가 빠졌다고 틀린 게 아니고요. 이 주어가 빠졌다고 틀린 게 아니라 어쨌든 사신이 오면 그저 관리들이 여기서 그들을 맞이하거나 보냈다. 여기라는 공간이 누가 됐든 사신들을 맞이하고 보내는 공간이었다가 중요한 거죠. 맞이하고 보낸다는 말은 어디에서 드러나요? 영송이라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3문단의 정보 조금 더 보면요. 원은 주로 공공 업무를 위한 여관이었지만 민간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일단 4번의 정보가 부분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제가 왜 부분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유롭게라는 말이 선택지 4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자유롭게 숙식을 할 수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4문단 한번 가보죠. 자, 원은 정부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재원도 정부에서 마련했는데 등등등 나와 있고요. 4문단 마지막 두 줄 보면 그죠? 자, 원주는 승려, 그죠? 향리 지방 관리 등이었는데 원을 운영하는 대신 각종 자격에서 제외시켜 주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선택지 2번 정보 확인이 되고요. 그죠? 나와 있는 게 4번이기는 한데요. 마지막 5문단 한번 가보죠. 자, 조선 전기에는 원 이외에 여행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따로 없었으므로 이거 보세요. 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민간인 여행자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보통 집 대문 앞에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서 자유롭게라는 이 진술이 틀린 거죠. 이거 범주 설정하는 거 1치나 추론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3번인데요. 관리들이 됐든 누가 됐든 뭡니까? 여기라는 공간에서 영송했다라는 거. 특히 이제 3번 택하신 분들이 영송이라는 말을 맞이하거나 보낸 걸로 바꾸지 못해서 3번을 택한 경우 있었기 때문에 역시 같은 개념을 유사한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8번 한번 보시면요.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한번 가보죠. 요거 제가 선택지 3번 같은 경우는 좀 단락을 끊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볼 거고요. 일단 1번 한번 보시면요. 자, 인간의 자유,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유할 수 있다. 그다음에 2번에 헌법 제37조 1항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에 대해서도 보장한다라는 거 나와 있죠. 그다음에 4번 먼저 볼게요. 자유라는 것은 무한하지 않고 방임도 아니므로 자, 특정 시점 기준으로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1문단 한번 볼게요. 1문단 한번 보시면 자, 우리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등등 그리고요. 그다음에 하지만이라고 뒤집어주면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자유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구체적인 이름을 띠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벌써 4번 범주가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이유 때문에 부여할 수 있는지는 뒤에서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일단 4번과 관련된 정보가 확인되는 거고요. 자, 그런 이유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견하기를 자유도 헌법상 보장되는 장치를 할 필요가 있어서 나오네요. 37조 1항의 항목 선택지 2번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실이지 아니한다. 즉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도 뭐한다?
보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2번 확인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문단 가보죠. 자, 그런데 자유는 무한하지도 않고 방임도 아니다. 벌써 몇 번 나옵니까? 선택지 뭡니까? 예, 4번하고 관련된 거 나오기는 해요. 이런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유될 수 있는 것이다 해가지고요. 1번도 확인이 되죠. 다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자유도 아니고 방임도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부여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봤던 거예요. 그죠? 모두 구체적인 이름을 띠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근거에서 뒷받침된다라는 게 확인이 안 되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1번, 2번은 다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3번 좀 잠깐 볼게요. 얘가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기도 해요. 근데 보면 3번은 보면 자, 명시된 자유 외에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왜 3문단에 보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도 이러한 범위에서 제한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제한받을 때 어떻게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되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를 제한할 때도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되느냐 하는 건데 우리 왜 1문단의 정보 한번 볼게요. 1문단에 우리 교재 기준으로 넷째 줄 보시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될 자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어도 보장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는요,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될 자유, 이게 바로 뭡니까?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자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한할 때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번도요,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떨어져 있는 정보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에는 열거되지 않았어도, 명시되지 않았어도 새롭게 발견하게 될,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될 자유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살짝 까다로운 문제였을 겁니다. 네, 9번 한번 가보죠. 9번 한번 보시면 역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요. 자, 1번 보죠. 동양회와 정신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실성과 거리를 두었다 그랬으니까 부정한 거죠. 그죠? 그러면 동양회의 특성과 사실성이 반대된다는 걸 확인하면 사실성과 거리를 두었다. 부정한 것은 맞는 진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화에서 명암은 실제감을 높인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3번에 김홍도의 씨름, 김두량의 겸도 다른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3번은 의미를 잘 보셔야 되죠.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김홍도의 씨름과 김두량의 겸도 둘 다 명암법을 쓰고 있는데 그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선의 맛을 중시한 전통 때문에 동양회화에서는 명암 표현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자, 명암 표현이라는 것을 동양회화에서 그죠? 반대되는 특성으로 설정하고 있다면 명암 표현을 부정한 진술은 맞는 게 되는 거죠. 일단 우리 1문단에서 확인해야 되는 정보는 뭐냐면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명암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그림자 썼으면 명암법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 볼게요. 자, 단원 귀몽도의 씨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디에도 그림자는 없다. 어디에도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은 명암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다른 명암법을 사용한 게 아니라 김홍도의 씨름에는 명암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죠? 명암법을 쓰고 있는데 김두량의 견도와 달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동양회화는 명암을 의도적으로 외면한다 그러면 동양회화의 특성을 이렇게 체크한다면 명암을 의도적으로 외면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그죠? 동양회의 특성과 반대되는 거니까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사실성을 높이고 3월의 물리적인 실제감을 높이는 것은 선의 맛을 중시해서 정신성을 극대화해온 동양회화의 전통과 배치된다. 그러면 뭡니까? 명암을 통해서 사실성과 실제감을 높이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양회화의 전통과 배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1번 한번 가볼게요. 분명히 동양회화는 정신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성과 거리를 뒀다. 동양회화의 특성과 반대되는 것을 부정하고 있으니까 1번 진술은 맞는 거죠. 그죠? 벌써 이 문장에서 1번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2번 회화에서 명암은 실제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단 방금 이 문장이요.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이게 명암이고요. 사실성을 높인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2번도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도요. 여기서 똑같이 확인되죠. 동양회화에서는 뭐예요? 선의 맛을 중시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미 여기서 명암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그러면 동양회화의 특성이 아닌 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니까 4번도 범주가 일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확히 보시고요.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은 1번인데요. 지금 요 문장을 잘 봐야 되죠. 사실성을 높이는 것은 동양회화의 전통과 배치되기 때문에 사실성이라는 거 당연히 동양회화에서는 부정이 되는 겁니다. 문장을 끝까지 읽으셔야 되죠. 그죠? 문장 끝까지 읽으셔야 되고요. 자, 10번 한번 가볼게요. 부합하지 않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자, 1번 보니까 믿음의 체계, 그 다음에 검증되지 않은 지식, 그리고 인간의 의식 공간에 구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가 믿음의 체계에 포함시킨 지식이라면 그거 사실로 수긍한 거래요. 그 다음에 검증된 지식, 검증되지 않은 지식의 변별이 인간의 의식세계에서 명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라도 어떤 사람 한 사람에게 사실로 인정되면 사실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지금 보니까요. 검증된 지식, 검증되지 않은 지식, 그 다음에 믿음의 체계, 사실의 체계 이런 것들이 눈에 띄죠. 일단 선택지 안에서요. 서로 대립되는 요소가 눈에 띄기 때문에 도식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마구잡이로 밑줄 치지 마시고요. 선택지 보면서 필요한 부분 정확히 도식화 하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1문단 보시면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의식 공간에서 뭘 구성한다? 믿음의 체계를 구성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미 벌써 뭡니까? 1번 확인되네요. 그죠? 믿음의 체계 순서만 바꾼 거죠. 믿음의 체계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 인간의 의식 공간에서 구성된 거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체계는 계속 가보죠. 허구를 기초로 해서 성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의 체계와 구별된다 그랬으니까 사실의 체계는 믿음의 체계와 대립되는 거네요. 네, 1문단에 따라서 이어보죠. 따라서 개인의 의식 공간에 구성된 사실의 체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지식이나 믿음의 체계에 동원된 지식이나 모두 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어쨌든 사실의 체계에 동원된 지식, 믿음의 체계에 동원된 지식이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사실로 수용이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은요. 두 가지가 다 공유하는 특성이네요. 그죠? 사실의 체계와 연결해도 되는 거고 믿음의 체계와 연결해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체계를 구성해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지식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죠? 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건 믿음의 체계, 사실의 체계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그럼 한번 보세요. 선택지 2번이 벌써 확인이 되는 건데요. 그죠? 뭡니까? 믿음의 체계에 동원된 지식도 어쨌든 사실로서 수긍이 된다는 거니까 2번이 확인되는 거죠. 좀 조심해야 되죠. 보시면 자 믿음의 체계도 분명히 사실로 수긍했다. 이 사실로 수긍한다는 것은 믿음의 체계의 특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관된 범주로 연결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보면 4번도 한번 벌써 확인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요. 보세요. 검증되지 않은 지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로 인정되는 거. 이 범주는 그저 믿음의 체계하고도 통하는 건데 사실의 체계는 뭐예요? 완전히 다른 특성이죠. 그래서 다른 범주에 있는 것들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은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3번까지 확인해 보죠. 그죠? 이 문단 보시면 하나하나의 지식을 놓고 볼 때 그것이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인지 아니면 사실의 체계를 구성하는 검증된 지식인지 구별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라고 뒤집어 주면서 이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의식세계는 이 두 가지 체계가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변별, 구별이 즉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2번인데 우리가 물론 이런 지문을 차분히 읽어보면 답 끌어내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도식화는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사실로 수용된다, 사실로 여긴다라는 것은 뭡니까? 검증되지 않은 지식, 그 다음에 믿음의 체계, 그리고 검증된 지식, 사실의 체계 둘 다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체계에 포함시킨 지식, 사실로 수긍했다라는 것도 바로 믿음의 체계의 특성이 되는 거죠. 그죠? 깊게 의미를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대립되는 두 범주가 있기 때문에 이 범주를 빨리빨리 도식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5강, 6강에서 이제 서술 전략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